여러분들 혹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이미 빡이 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친일파 매국노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조약 을사늑약에 찬성한 5명의 친일파 을사오적, 일본의 통감에게 대한제국의 정치에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된 조약 한일신협약에 찬성한 7명의 친일파 정미칠적, 대한제국 황제는 우리나라의 통치권 전부를 영원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는 조약인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한 8명의 친일파 경술국적 등등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친일파 매국노들은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악랄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었습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지들 한번 출세해보겠다고 같은 민족 팔아먹고 심지어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냥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3관왕을 달성한 이완용, 대한제국 필요 없고 나 일본인 할게요 하면서 작정하고 친일 행각을 저지른 송병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친일파 중 가장 많은 돈을 축적한 민영희, 그리고 같은 민족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악질 친일파 경찰 노덕술 등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많은 이들은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럼 느레이급 뱀의 친일 매국노들을 반민특위 때 다 때려 잡았어야 했는데 매국노들은 어떻게 나라를 팔았는가? 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서막을 알린,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채일을 겪게 된 배경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매국노. 이 매국노라는 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일제 강점기 시절 매국노인 친일파들이 있었죠. 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친일파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아니 여기서 깊은 빡이 치는 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친일파 매국노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곤 하죠. 친일파라는 말만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새끼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뭐 이때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인물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잘 나갈 땐 친미파, 러시아가 잘 나갈 땐 칠러파,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이 최고라고 하면서 일본에 붙은,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민족 반역자 새끼였죠. 실제로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 무렵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이란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좀 두들기 맞으면 되니까. 근데 이완용은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유경공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에 입학하기도 했고, 이곳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후 미국으로 파견을 가기도 했으니까 뭐 처음에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보이는 듯하고 청명한 엘리트로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에게 들러붙게 된 이후 이완용의 행보는 상상을 초월했죠. 처음에는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을 팔더니 간덩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때는 1905년 이완용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인의 약속도 맺지 않는다.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때 을사늑약의 내용을 찬성하고 선동질한 사람들이 바로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인간들인데, 잠깐 이 친일파들을 살펴보면 고종을 협박해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했던 이완용, 조선의 경찰권을 일본에게 양도했던 박재순, 전주희 씨의 왕족으로 대한제국 황족 일본으로부터 백작자기를 수여했던 이지용, 늑약 체결 후 의병진압에 앞장서고 민족 의식 말살을 도모했던 권중현, 조선 총독부 중초원 고문 임명되었던 이근택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을사오적을 꾸려 일본의 외교권을 팔아버린 이완용의 친일 행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더욱 대범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자, 광무신문지법, 보안법, 대한제국 군대해산 실시 정책을 시작한다. 이 말은 즉 광무신문지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보안법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국방력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 정책의 이름은 바로 1907년 7월 24일 시작된 정미칠조약. 그리고 이 정미칠조약 뒤에는 이완용을 중심으로 이 조약을 찬성하고 추진하는 7명의 친일파가 있었죠. 이들의 이름은 정미칠적,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 결국 이 정미칠적의 정책으로 일본에게 외교권 팔고, 언론 장악하고, 같은 민족 체포하고, 군대 해산시키고. 아니 이것만 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진짜 속이 열불이 나서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완용은 멈추지 않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적이라고 하는 8명의 친일파와 함께 한일 병합조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경술국적에 포함되는 친일파들의 이름은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흥, 이병무, 조민희이고, 한일 병합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유한다. 제2조 일본과 황제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녀를 수락하고 전현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계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 황정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인은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를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며 또 그들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서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에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그러니까 한일 병합조약을 맺음으로써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갔고 결국 이 상황은 아예 나라를 팔아버린 셈인 거죠. 이렇게 이완용의 친일 행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이완용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한일 강제병합 이후 파악된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걸 또 부동산에 투기해버리죠. 먼저 일제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국유지를 팔아 번 돈으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논을 삽니다. 이후 땅값이 오르면 일본인 대지주들에게 다시 되팔아 돈을 벌어들이죠. 그렇게 이완용이 일제 강점기 시절 쌓은 재산은 223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수치는 여의도 면적의 약 8배가 되는 부동산이었고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정도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벌이면서 재산을 불린 것은 이완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미칠적의 송병준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송병준의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하려 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에게 빌어먹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죠. 송병준은 1882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거든요. 이때 사업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로비를 하고 인맥을 쌓고 그 이후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게부터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일본 육군의 군사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개가 됩니다. 개가. 당연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일본한테 이렇게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눈도장을 찍죠. 이후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났을 때도 자위단을 조직해 항일 의병 운동을 탄압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이완용과 정미칠적을 꾸려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 이완용 못지않게 쓰레기 짓을 일삼았던 친일파였습니다. 특히 성병준이 죽은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 우위 조직인 흑룡회에서 한일 강제합병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인물로 선정해 추도식을 진행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일본에 충실했던 친일파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죠. 게다가 성병준이라는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 시절 자발적으로 창씨개명 제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창씨개명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완용 같은 경우 친일 행적을 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돈이나 땅을 보장해 줬잖아요. 근데 이 성병준 같은 경우는 친일 행적을 하고 나서 지가 막 돈이나 땅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아니 일본 수상님, 내가 이완용과 같이 조선을 넘겨줬으니 돈 주세요 돈. 너 뭐냐? 그래 뭐 조선은 너희들 덕분에 수월하게 먹긴 먹었어. 근데 좀 뻔뻔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저 이완용은 엘리트 출신이지만 난 자수성가를 했으니 그 노력을 봐서라도 좀 더 추조잉. 이 귀찮은 새끼. 알겠어. 그래도 너가 한 꼬라지를 보면 식민 통치협력 공로 인정. 결국 송병준은 일제강점기 시절 쌓은 재산은 과거 부평 미국 부대의 토지를 포함해 경기도권에만 무려 161만 9천 평의 땅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친일파 중 가장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이완용과 송병준의 비빌 수 없을 만한 재산을 쌓은 친일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민영휘. 민영휘의 본명은 민영준으로 친일파 중 재산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민영휘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 침략하기 이전 고종과 명성황 후에 청해를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해를 등에 업고 동학농민운동에 청나라 군대를 이끌어온 장본인이죠. 이로 인해 동학농민운동은 막아냈지만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영준에서 민영휘로 신분 세탁을 한 것이고 일본이 조선을 강제 침략한 이후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죠. 일제 강점기 당시 신궁 봉경회라는 일본의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의 이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본과 한반도는 원래 형제의 나라였다고 주장하거든요. 뭐 형제 중에서도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듯 일본은 잘난 형이고 한반도는 못난 동생 나라이기 때문에 잘난 형인 일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민영희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조선의 식민화를 위해 앞장서서 이 종교를 조선에 퍼뜨린 인물이 바로 민영희였죠. 이때 민영희가 쌓아올린 재산은 땅, 현금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1조 2천억 원. 뭐 이완용이랑 송병준이 벌인 친일 행적과는 비빌 수 없는 친일 행적이지만 재산에서는 도저히 비빌 수가 없을 정도이긴 하네. 이렇게 이완용, 송병준, 민영희와 같이 친일 행각을 벌이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타깃이 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조선인들을 체포하는 친일파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독술. 이 노독술이라는 사람은 수천 명의 조선인을 체포해 고문 및 살해하고 조선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최악의 악기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뭐 이때 당시 조선인을 고문하는 방법의 70%를 노독술이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노독술이 일본의 충실한 경찰로 인정을 받아 1943년 일본인도 달기 힘들다는 경시,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 계급으로 따지면
총경급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면서 같은 민족에게 악행을 저지른 친일파 노덕술. 그런데 일본의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가 강제로 침략당했을 때 조국을 팔아먹고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하면서 챙긴 이득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친일파 척결은 모두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일파들의 재산, 권력, 명예는 개뿔, 제대로 된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반민족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법치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